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이번에는 한승원 작가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낭독 시작합니다. 밤보찜을 싸가지고 나간 딸아이가 갈 데가 그리도 없어 하필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은 외가에 갔을까마는 그 아이가 가슴직한 광주 호남 전지 공장이라든지 서울 구로공단이라든지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라든지 하는 데를 둘러보고 뒤질 수 있는 데까지 샅샅이 뒤진다고 뒤졌으나 끝내 찾아내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오달병 씨는 청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 회진에서 하룻밤 머물러야 하는 걸음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저 헛걸음 삼아 그 아이의 외가가 있는 덕도 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 아이가 갔으면 어디를 갔을 것인가? 일본으로 갔을 것인가? 미국으로 갔을 것인가? 삼천리가 채 못 되는 이 강산에 반쪽 어디엔가 있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 그 아이를 잡기만 하면 그 아이를 꿰어가지고 나간 놈을 찾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한다고 이를 가는 그의 가슴에는 얻어맞아 퍼렇게 멍이 든 눈두덩처럼 멀겋게 응어리진 주먹 같은 멍울이 담겨 있었다. 꾀재재하게 때꾸기 전 흰 바지 쪼고리를 입은 그의 걸음걸이는 허공을 디디는 것처럼 허청거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20년이니 바다가 숫제 산 언덕과 들로 변해 있었다. 덕도도 이젠 연륙이 되고 너른 전답이 생겨 살기 좋게 되었다더라는 소문을 듣긴 들은 터였다. 그런데도 막상 발을 디디고 보니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20회 전까지만 하여도 나룻배로 건너곤 하던 바다 한가운데엔 산 언덕처럼 드높은 뚝이 막히어 있었다. 청관산 기슭과 덕도 큰 산 발부리 사이로 썰물이 지기가 바쁘게 펼쳐지곤 하던 검은 갯벌밭은 그새 바둑판처럼 쪼개어진 채 김제 만경의 너른 들이 무색할 만큼 아득한 들판이 되어 있었다. 뚝 위에 선 채 그 아득한 들판을 바라보던 그는 회진 뒷산에서 흘러내린 자줏빛 그늘에 잠기고 있는 시퍼런 바닷물을 향해 돌아섰다. 이 모든 게 변했다고 놀라고 있는 자기가 우스워 보여 그는 아무렇게나 고개를 주걱거리며 둑을 건넜다. 아내와 함께 이 덕도를 등진 것이 벌써 20년 저쪽이요. 그 아내 죽은 지 어느덧 10년 하고도 8년이며 그때 핏덩어리던 딸아이가 벌써 19살로 시집갈 나이가 다 되어 있질 않은가. 작은 항구 도시같이 번창해버린 회진 포구에서 막걸리를 거푸 두어 잔 걸친 때문으로 가슴이 후끈 뜨거워져 있는 데다 딸과 아내의 생각이 겹쳐지고 거기에 또 이 땅이 바로 아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면서 자기가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등에 업혀온 일에 머슴살이로 잔뼈가 굵어진 곳이요. 또 그러는 중에 그 아내와 정이 맺어진 곳이라는 감회가 가슴 가득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자 가슴 속에 응어리진 주먹 같은 멍울이 들썩거리고 금방 숨이 가빠지는 듯했다. 그것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배때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러야 했다. 덕산 마을을 지나 하늘째 큰 산기슭을 오르면서부터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구어진 소리를 카랑카랑한 촉기가 늪속에 찔꺽거리는 물기처럼 베어있는 목청을 통해 토해 넣고 있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 이것은 그가 예전 이 산 너머 세터몰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때 나무지게를 지고 뒤따르거나 사랑방에서 털매신을 삶거나 하면서 나이 많은 머슴들한테서 들어 배운 것으로 적벽가 중 세타령의 곡조 비슷한 것에 누군가가 그렇게 가사를 붙인 것이었다. 그의 목청은 사랑방 주인 내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임방울의 옥중가와 적벽가와 쑥대머리를 들어 익힌 것으로 19살 나던 시절부터 세터몰 안에서는 빼어났다. 아니, 덕도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소리를 빼어 슬쩍 굴리는 듯하다가 치올려 부르는 대목은 흡사 임방울의 목소리였다. 흙탕물을 젖히고 카랑카랑한 생수가 쏟아 나오는 듯 짜릿하고 고운 그 목소리는 선지피를 한 방울씩 짜내는 듯한 애끄름이 있는 데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향 맑은 촉기가 어리어 있어 듣는 이의 심중을 저릿저릿 전율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소리 한 자락은 바야흐로 우거진 풋풋한 푸나무의 가지가지에 걸쳐졌다가 골짜기에 어우러진 박달나무와 아카시아 나무의 검푸른 숲을 감돌아서 5월 석양 무렵에 햇살이 비낀 산마루로 치올라 그 위에 설핏 얹힌 쪽빛 하늘로 사위어 갔다. 그리고 다른 한 자락은 계곡을 따라 흘러 솔숲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회진 앞바다에 남빛 수면으로 앙금져 가고 있는 듯하였다. 고개를 오르느라 가빠진 숨결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늦추며 소리를 뽑던 그는 산마루에 걸린 흰구름 한 덩이를 쳐다보았다. 그가 뽑는 소리를 듣고 미치고 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소리를 가르쳐준 나이 많은 머슴들이 먼저 반했었고 다음은 마을 어른들이 그랬고 점차 마을의 아낙네나 처녀들이 그랬다. 그가 뽑아 올리는 소리를 듣고 오줌을 지리지 않은 여자가 없다 할 정도였던 것이었다. 아니,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미치고 반하기 전에 그 스스로가 자기의 소리에 미치고 반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자꾸 부르고 또 불렀었다. 따지고 보면 그 미치고 반할 것 같은 소리 때문에 그의 기구한 발자는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그 미치고 반할 것 같은 소리를 할 줄 모를 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하는 일들이 힘들고 고되어서 그렇지 그렁저렁 탈없이 그날을 보낼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바쁘게 소를 끌고 나가서 꼴을 베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가리하는 큰 머슴 억보를 따라가 논두렁 붙이기를 하거나 두엄을 저내거나 품앗이 논매기를 하거나 하는 일이 고작이었으니 말이었다. 그러나 그가 소리를 배우고 그 소리가 마을 안을 들썩거리게 하면서부터 그에게는 뜨다니한 박해가 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맨 먼저 당한 박해는 주인 어른 강진 양반의 매질이었다. 이제는 미우고 고우나 그쪽 식구들이 다시 몽둥이 찜질을 하거나 어쩌거나 간에 장인 어른이라고 불러야 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 어른이었다. 그 주인 어른에게서 매를 맞아야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18살 나던 해 늦은 가을의 어느 날 그는 뒷등 밭에서 땅거미가 기어들 때까지 주인 어른의 딸 장례하고 자꾸 허리가 아프다는 장례 어머니하고
이따금 서울이나 부산을 한 바퀴 돌아오곤 하는 바람잡이 아들 영만이하고 넷이서 수수대를 뽑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딸이었는데 그 딸 장내는 그와 동갑으로 근동에서는 빼어난 미모였으며 별로 바깥 일을 하러 나다니지 않던 처녀였다. 그러나 밭갈이를 얼른 끝내고 보리씨를 들이고 이어 머슴인 그를 바닷일 하는 데에 나가 긴 발 옮기는 큰 머슴 억보를 돕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인 어른은 마지못해 울 안에 담아 고이 키워 시집 보내자 하였던 딸에게까지 수수때 거두는 일을 거들게 하였던 모양이었다. 한데 이날은 일이 묘하게 되려고 그랬던지 하필 주인 어른은 수수때 뽑는 일만 시켜놓고 장산 마을에 그렇지 못할 사이인 사람이 당한 상에 조문을 가야 한다며 아침 나절에 갔다가 밤이 이슥하여 돌아왔었다. 그러니까 일은 주인 어른이 없는 사이에 수수때를 뽑는 과정에서부터 싹 텄던 것이었다. 둥덩 8월의 짧은 해가 산머리에 걸리면서부터 그들은 더욱 잽싸게 수수때를 뽑아댔다. 수수때 속에 괴어있는 단물 냄새와 그 수수때보다 훨씬 젊고 풋풋한 주인집의 딸이 안간힘을 쓰면서 부르튼 손바닥을 불어가며 수수때를 뽑는데 그 옆에서 수수때 서리를 하는 그가 어찌 신이 나지 않겠는가. 그는 온몸에 땀을 몇 감듯이 한 채 옆에서 힘껏 뽑을 때마다 2그루, 3그루씩을 뽑아대면서 입으로는 연방 소리를 뽑았던 것이었다. 귀동냥으로 얻어배운 쑥대머리며 춘향전 중에 옥중가 한 대목이며 호남가며 적벽가 중에 세타령이며 흥부 마누라가 매품팔이 갔다가 오는 남편 맞이하는 대목이며를 되는 대로 불렀다. 그의 소리가 한 굽이 한 굽이씩 돌아갈 때마다 주인 아들은 타 하고 추임새를 먹여주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뽑아든 수수대 뿌리에 묻은 흙을 툭툭 떨거나 아픈 허리를 한 번씩 펴는 것으로 장단을 대신함으로써 소리하는 그의 신바람을 더두었었다. 했는데 머슴살이하는 놈의 소리가 아무리 출중하기로니 주인집 미모의 딸이 미치고 반할 리가 있으랴마는 누가 지어 퍼뜨린 말인지는 몰라 하되 그 이튿날부터 마을에는 땅거미가 뒷동산 언덕을 먹어 들어갈 무렵 그가 가슴 절절하게 뽑아대는 소리에 그 주인집 딸이 오줌을 벌벌 싸고 말았다더라는 말이 밑도 끝도 없이 날개를 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틀째 되던 날밤 그는 마을의 사랑방에 모인 또래 머슴들의 입을 통해 그걸 확인하고 그로서는 그 말이 과히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늘 닿게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혓바닥 자를 소리들이냐고 주인집 딸은 사공의 뱃노래 같은 유행가를 좋아했으면 했지 이런 소리 같은 것은 고식이 캐캐 묵었다면서 싫어하는 여자인데 무슨 오줌을 싸도록 반했겠느냐고 누누이 변명을 했었다. 그리고 그런 말이 혹시 자기 주인 어른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정말 자기는 뼈도 못 추리게 될 것이니 어디서건 그런 말이 나오거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며 그럴 리도 없다고 입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다. 했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생겨난 그 말이 어떤 입을 통해 어떻게 살이 붙여지고 꼬리가 달린 채 주인 어른한테 들어갔던지 마을의 사랑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씹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은 바다에서 긴 발을 옮기느라 고되어서 마을의 사랑방으로 오기가 바쁘게 자리에 누웠었는데 한밤중쯤 해서 느닷없이 주인집 아들 영만이가 달려와
그를 깨웠던 것이었다. 그가 주인 어른한테 따기 서너 대를 거푸 얻어맞고 이어 목침 덩이로 허벅지와 등짝과 엉덩이와 옆구리를 연하무 차례 얻어맞은 채 방바닥에 너부죽이 쓰러진 것은 자꾸 위아래 눈썹을 대붙이는 선잠을 손등으로 비벼 모으고 주인집 아들을 뒤따라 주인집의 사랑채이는 골방으로 막 들어선 순간이었다. 왜 때리느냐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느냐고 한마디의 말을 던질 사이도 주지 않고 주인 어른은 그를 녹초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한순간에 벼락 같은 매질이 지나가고 옆구리가 결리고 등짝이 쑤시고 신경줄이 끊어진 듯 다리 전체가 멍멍한 통증이 왔을 때 그는 주인 어른의 시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 어른이 목구멍 저 밑에서 끈끈하게 엉기어 있는 가래침이라도 울궈내서 퇴퇴하고 뱉어내는 듯한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개새끼, 골골거리는 놈 등짝에 엎혀서 버리적거리는 걸 쌀죽 쪼 먹여 감쓰러 키워놓은 게 멋이 어쩌고 어째야? 장내가 오줌을 벌벌 싸고 사죽을 못 쓰도록 소리를 뽑아갖고 긴쿵 장내 서방이 되고야 말란다고야? 나 장내 서방 되거라. 나 장내 오줌 벌벌 싸도록 만들어라. 하더니 주인 어른은 문 밖을 향해 영만아, 곳간에 가서 나단자루 내갖고 온나. 이 새끼 새바닥을 아주 싹 잘라불란다. 하고 소리쳤다. 문 밖에서는 소리도 없었다. 영만이가 마당 가운데나 안방 툇마루 어디서 다 듣고 있기는 할 것이었지만 일부러 못 듣는 척하여 버리는 모양이었다. 주인 어른은 다시 문 밖을 향해 좀 더 목청을 높여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인자 너도 클 만큼 컸으니께 네 갈 대로 가거라. 내일 아침 당장에 나가야 쓴다. 만약에 안 나가면 매감지를 콱 쑤셔볼 것이다. 하고는 나가버렸다. 참, 그래도 요 새끼를 마땅한 데 있으면 장계까지 보내줄란다고 맘먹고 있었던 내가 미친놈이구마잉. 참. 마당을 걸어 나가면서 탄식하듯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물거리는 등잔불이 어슴푸레하게 비치고 있을 뿐 더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숫제에 뼈가 부서지기라도 한 듯 움직일 수가 없는 다리를 끌어당기고 일어나 앉았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고 따질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다시는 무슨 노래를 부른다거나 어쩐다거나 하지 않고 엎드려서 그저 시키는 일만 하겠다고 한번 빌어보기나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이었다.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아버지의 등에 업혀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이 집안에 얹혀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당장 나간다면 어딜 가서 어떻게 밥을 빌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옆구리가 꾹꾹 결리고 등덜미가 쑤시는 것을 이 악물어 참고 몸을 일으키는데 문이 열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파랗게 성을 내고 있는 얼굴이 어슴푸레한 석유 등잔불에 비쳐 보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옷보따리 하나를 그의 무릎 앞에 떨어뜨려 주고 그를 한동안 노려보더니 사람의 가죽을 둘러쌌거든. 은혜는 안 갚더라도 해코지나 말아야 쓰는 법이데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러한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생겨나서 끈덕지게 마을 안을 감도는 소문이었다. 그가 쫓겨나와 마을의 사랑방 구석에 처박혀 끙끙대고 있는 며칠 동안 마을에는 또
목침으로 얻어맞아 퍼런 멍이 들어있는 달병이의 등덜미에 찜질한 약풀을 뜯어다가 밤에 살짝 가져다 준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누군지 알 수 없다는 둥. 사랑방 주인네가 밥 한 숟가락 가져다 넣어주지 않은 모양이라는데 거기 누워있는 달병이는 무엇인가를 늘 먹고 있곤 하더라 하니 먹을 것을 살짝 가져다 주는 사람이 분명 있기는 있는 모양이 아니겠냐는 둥. 그러니까 달병이가 쫓겨나기 전에 그 집 딸하고 무슨 일인가를 저지르기는 저지른 모양이더라는 둥. 하는 말들이 나돌았던 것이었다. 마을의 머슴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난 달병이의 복수를 하여 주느라 암암리에 지어가지고 퍼뜨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도저히 그 소문은 밑과 끝을 종잡을 수부터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자 장년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두 눈에 불을 켠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을 휘돌며 이 말이 흘러나온 구멍을 캐내려 했고 그러느라고 이 사랑방 저 사랑방의 머슴들과 시비도 퍽 많이 하였고 혹은 이 머슴 저 머슴을 불러다가 목침 찜질도 하여 본 모양이었다. 그러나 한번 날개를 단 그 험한 말들은 수그러질 줄을 몰랐다. 그들 부부가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더 극성을 떨었다. 똥낀 놈이 성내는 뱀이여. 도둑 때는 벗어도 비늘 때는 못 번당만은 그만저만 덮어주제. 이렇게 투덜거리며 삐죽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되자 장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물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쳐 물러앉고 말았다. 어머니 쪽은 지쳐 물러앉은 정도만이 아니요 화병이나 며칠 동안 죽게 됐다는 소동이 날 정도로 죽치고 누워있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그랬건 저랬건 장년의 집에서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달병이는 마침 해에 머슴을 들이려고 벼르던 아랫마을의 우산 양반네 집으로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장래와의 기막힌 인연을 맺게 하였던 것이었다. 우산 양반네가 5, 6년 전에 윗마을에 살다 아랫마을로 이사를 간 까닭에 우산 양반네 논밭 대부분이 장년의 논밭 이웃에 있는 것은 물론 김을 말리는 건장마저 이웃에 있었던 것이었다. 머슴살이를 아랫마을 우산 양반집으로 옮긴 뒤부터 그는 전처럼 벙긋거리며 웃는다든지 카랑카랑한 듯하면서도 촉기가 어린 소리를 뺀다든지 또래 머슴들과 어울려 농짓거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럴 만한 즐거움이 솟아나지를 않았으며 또 억지로 그런 즐거움을 내려고 하다 보면 그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기만 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마음을 안 또래 머슴들이나 나이 많은 머슴들은 짓궂게도 기어이 소리를 시키려 들곤 했다. 아따, 한번 뽑아봐라. 어디 장내가 오줌을 벌벌 쌌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럴수록 그는 입을 꼭 호라매었다. 그 잘한다는 소리 때문에 매를 맞고 쫓겨나기까지 하였는데 소리 그게 그렇게도 대단한 것이라고 목숨 걸고 하여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서 말이었다. 그러면 머슴들은 술을 받아다가 먹여가면서 소리를 시켰고 나이 많은 머슴들은 주먹 다짐을 해가면서까지 소리를 시켰다. 밥중아,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왔은 게 그 작년에 식구 보란 듯이 소리를 더 기맥히게 잘해갖고 인자는 참말로 그 집 식구들 모두가 오줌을 벌벌 싸게 했다 쓸 것 아니야. 어야, 자네들 들어보소. 요 새끼가 인자부터 참말로 소리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 동네에서 놈의 집 살이도 못하게 해볼세. 요런 오기도 없는 놈은 참말로
쫓아내 버렸어 쓰네. 이런 정도였으니 그 머슴들한테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뽑아야 했다. 거의 하룻밤도 빼질 않고 소리를 뽑아대곤 했다. 점차 그도 그렇게 소리를 뽑음으로 해서 답답하게 앙당그려져 있던 가슴이 풀리곤 하였으므로 뽑아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한 곡, 두 곡 뽑아대곤 했었다. 여기에 우산 양반이 또 얄궂은 사람이어서 더욱 많은 소리를 뽑아야 했었다. 배를 타고 긴 발을 둘러보고 다닐째나 긴 발을 옮길째나 김을 뜯어가지고 돌아올 째면 우산 양반은 이물에 무릎을 착 괴고 앉아 무릎을 쳐 장단 먹일 준비를 하고 노를 저는 그에게 소리를 청하곤 하던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또 소리하기에 버릇이 되었고 혼자 있을 때면 그냥 콧노래 겸 흥타령 겸 해서 흥얼흥얼 한 곡조씩 뽑곤 하였다. 김 구럭을 치고 잔등을 넘으면서도 뽑고 김 건장에 김을 널면서도 뽑고 김 뜯으러 노를 저어 가면서도 뽑았다. 김 따는 철이 가고 농사철이 온 이듬해에도 그는 우산 양반 집에서 계속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이해부터 그는 더욱 많은 소리를 뽑았다. 품앗이나 풀갑기에 풀베기, 두엄 옮기기, 두엄 전내기, 뒷간에 합수 퍼내기, 논 갈기, 물 잡기, 못자리 하기, 모내기, 논 매기, 나락저 들이기에 다니면서 탁한 농주 몇 잔을 걸친 나름으로는 너무 맑고 카랑카랑한 소리로 산과 들을 가득 채워 흔들어 놓곤 하였던 것이었다. 그의 선소리로 상사디어를 하며 모를 내면 모내기꾼들이 엉덩이춤과 어깨춤을 추며 흥겨워했고 그의 소리를 들으며 논매기를 하면 흥에 겨운 일꾼들이 고달파하지를 않고 논바닥을 긁어대었으며 밥이 되다든지 무르다든지 술이 싱겁다든지 탁하다든지 국이 짜다든지 맵다든지 하는 음식 투정을 하지 않았다. 이 마을의 모든 머슴들은 그와 품앗이를 하거나 품갑기를 함으로써 흥겨운 가운데 이를 죽여나가고 싶어 했고 농사 마직이나 짓는 집에서는 자기네 일을 하는 날 자기 머슴이 꼭 그를 데려와서 일을 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곤 하였다. 한데 문제는 장내 오빠 영만이가 이리저리 바깥 바람을 쐬러 들랑날랑 하다가 마침내 당시 창설된 경비대를 지원에 가 버린 데다 젊은 시절부터 아프곤 한 허리 아리 때문에 장내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박히게 되어 장내네 집의 일손이 머슴 하나의 손만으로는 태부족하게 된 데에 있었다. 그게 6.25 사변이 터지기 한 해 전 가을의 일이었다. 달병이의 노래 때문에 딸이 밭 한가운데서 오줌을 벌벌 쌌다는 소문이 있은 뒤로 딸을 바깥에 내보내지 않던 강진 양반 내외도 농사일이 한창 바쁘게 되다 보니 딸을 목화나 고추를 따러 내보내기도 하고 참깨나무를 베어오게 하기도 했던 것이었다. 이 무렵 장년의 집에 중매쟁이들이 빈번히 드나든다더라는 소문이 비쳤고 어쩌면 그 중매의 꼭지가 떨어져 장래가 이 겨울 안으로 육지의 어느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될 모양이더라는 소문이 그 꼬리를 물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정말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그는 가슴이 꽉 막혀 있던 것이었다. 장래가 어디로 어떻게 시집을 가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이때껏 20회 가까이를 장내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왔다고는 하여도 그 장내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내 쪽에서도 남몰래 버선 한 켤레라도 만들어 준다거나 어쩐다거나 하는 따위로 자기를 특별히 위해 주는 것도 아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무척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손안에 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느껴지는 아깝고 짠하고 억울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누구에게 내색할 수 있기나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였다. 그 소문을 들은 그날 밤, 그는 여느 때나처럼 뜨거운 김에 물을 빼놓고 마을의 사랑방으로 갔었다. 한데 또래의 머슴들이 그를 애워싸고 극성을 떨어댔다. 아니, 어쩌쿨로 말뚝을 박았는디 딴 데로 시집을 간다냐. 쫓아가서 죽으면 죽어도 딴 데로 시집 못 보낼 것이라고 엄포나 틀어놔라.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아주 좋은 수가 있다. 내 말만 잘 들어라. 장내한테 장계 올라가 하는 놈을 만나갖고 단판을 지어불어라. 장내는 벌써 내 각시가 돼불었은께 장계 올 생각 애초에 그만두라고 말이여. 그러나 그는 구석으로 들어누워 버렸었다. 또래 머슴들의 말대로 하기로 한다면 못 해낼 자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의에 들지 않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처지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니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었다. 그런 이튿날 마침 틈이 나서 그가 뒷등에 장년의 수수밭과 바로 잇대어져 있는 우산 양반네 차저밭 구석에다 보리가리 두엄을 혼자서 전해고 있었다. 장래가 시집을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이날싸 말고 그의 가슴은 뜨겁고 끈끈하게 응어리치려고 하는 설움 같은 것을 소리로 밀어 올렸고 그의 목청은 더욱 물기짓게 떨어주었다. 두엄을 지고 오르내리며 소리를 계속했다. 한데 저녁 무렵쯤 해서 하필 장내가 흰 저고리에 검정 숙소 치마를 받쳐 입은 채 머리에는 흰 수건을 쓰고 나왔던 것이었다. 그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했고 자꾸 정신이 몽롱하여져 두엄집이 무거운 것을 몰랐다. 두엄을 네댓 차례 전했을 때 가을의 짧은 해는 벌써 뒷산 너머로 떨어졌고 뒷등과 아랫마을은 자줏빛 그늘에 덮였다. 그때까지도 장내는 키를 넘는 수수대의 숲속에 묻힌 채 익은 수수 모가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얼른 날이 어두워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렇게 날이 저물어지더라도 장내가 그대로 수수 모가지를 자르고만 있기를 바랐다.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고 별로 온 것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호젓한 들판에서 만나게 되니 직접 하여주고 싶어진 말이 생긴 것이었다. 다시 한번 두엄을 짊어지고 뒷등으로 올랐을 땐 뒷산 너머로 빨갛게 타는 듯한 저녁놀이 앞산과 그 산 너머로 호수처럼 바라다 보이는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여 놓고 있었다. 장년의 수수밭이 불구죽죽하게 물들었고 그 속에 푹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한 장내 머리 위에 흰 수건은 흡사 핏빛이 되어 있었다. 그가 두엄을 차조밭 귀퉁이에 부렸을 땐 그 타던 놀이 쓰러지면서 이어 땅거미가 부유하게 기어들었다. 수수 모가지를 자르러 다니는 장내의 모습이 그 어슴푸레함 속에 묻히고 있었다. 때마침 여수 목포간을 이틀에 한 번씩 정기 운행하는 여객선 한 척이 덕도 앞바다를 지나가느라고 길게 기적을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산과 들을 휘감을 적마다 아이들이 들안 논 포라 같고 조끼 타러 오시오 하고 따라 부르곤 하는 동요가 오늘따라 머릿속을 울리며 그의 가슴을 콩콩 뛰게 했다. 순간적으로 아찔한 현기가 눈앞을 가렸다. 그는 지게를 벗어놓고 수수밭으로 들어섰다. 벌써 숨이 가빠졌다. 몸에 수숫잎이 스치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바단을 울렸다.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도 장내는 수수 모가지만 자르고 있었다.
그가 바싹 다가갔을 때야 후떡 놀라며 누가 보면 어쩌려고 들어왔냐? 하고 수수목 한 단을 팔에 안은 채 수수밭 그늘 속으로 쪼그려 앉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를 쳐다보는 장내의 얼굴은 불같이 달아 있었다. 장내를 따라 마주 쪼그려 앉으며 그는 콩콩 뛰는 가슴의 소리가 귀청을 욱욱 울리는 것을 느꼈다. 닿은 목에 침을 넘겼다. 풋내나는 듯하면서도 비리직직하고 달콤한 수수대 냄새가 그의 코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것 속에 구리무에 톡 쏘는 듯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바야흐로 기어든 땅거미 때문인지 장래의 얼굴은 부은 듯 보송보송했다. 그걸 건너다 보는 순간 그는 멀미를 하는 사람처럼 어질어질함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참말이제 그런 이약한 적 없대.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너한테 장가를 갈 수 있겠나. 내가 작년에 수수 때 뽑음수로 노래 부른 것도 네가 반해갖고 어쩌라고 그런 것은 참말로 아니었어야. 참말로 나 억울하다. 나는 너그 어머니 아버지를 친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디. 하였는데 그런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무슨 주책이냐 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고개를 쿡 떨어뜨리고 있는 장내를 외면하고 돌아서서 아직도 불구죽죽한 기가 덜 꺼져 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얼른 들어가거라. 캄캄해진다. 하고 혹시 보는 사람이 있을세라 수수대를 헤치고 우산 양반네 차조박 귀를 향해 한 발을 옮겼다. 그런데 이때 무슨 죽일 놈의 심보가 갑자기 그렇게도 변했던지 그때까지 고개를 쿡 떨어뜨리고 있는 장내 옆으로 발이 부두둑 부두둑 옮겨지던 것이었고 결국 저질러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는 흡사 암탉을 향해 날개를 편 수탉처럼 장내를 덮쳐 누른 채 치마를 걷어 올렸던 것이었다. 웜에 웜에 어쩌사 쓸고 너 어쩌려고 이러냐? 죽을라고 환장했냐? 웜에 어쩌사 쓸고잉? 누구 오면 어쩔고잉? 하고 앙탈을 하며 장내는 그의 가슴을 걷어 밀다가 드디어 자기의 몸속 깊숙하게 파고드는 그를 어쩌지 못한 채 발을 굴렀었다. 인자, 참말로 나는 죽는다. 죽어. 나는 모른다. 몰라. 장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덮쳐 누르면서 그는 장내를 데리고 조금 전에 기적을 울리던 여객선을 타고 남모르는 대로 멀리 도망을 가서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수대 사이에 얼굴 묻고 우는 장내를 그런 말로 안심시키고 달랬던 것이었다. 그런 이튿날 그는 묘하게도 면직원 한 사람이 찾아와 내미는 소집 영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생각하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얻어맞듯이 간 군대였다. 훈련을 받고 부대 배치를 받은 것은 경기도 양평 어디였는데 그런지 한 달인가 있다가 무슨 전쟁이 어떻게 벌어진 줄도 모른 채 지금 생각하면 꼭 무슨 꿈만 같은 그 후퇴의 북새통 속을 뚫고 부산까지 밀려갔다. 그랬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는 차를 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휴전이 되면서 제대를 한다고 하고 돌아왔었다. 그게 26살 나던 해 늦은 가을이었다. 그때 그는 깜짝 반겨줄 혈육 하나 없는 이 덕도 땅을 들어서는 대로 지난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내쫓긴 장내네 집으로 가서 장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그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말하자면 마음속에 장인 장모를 뵙는다는 생각 때문이던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운명줄이 닿았던지 이때 뜻밖의 장내가 친정에 와 있었던 것이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밖에서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던 장내가 그를 보고 물동이를 금방 떨어뜨릴 듯이 후떡 놀랐다. 이어 얼굴이 온통 빨갛게 물들여졌다. 그는 장내를 향해 무슨 말인가를 던지기는 던져야 하겠는데 마땅히 꺼낼 말이 없어 그저 멀거니 건너다 보기만 했고 그러는 사이에 장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듯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시집을 간다고 법석이었는데 이때껏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더라 말이냐 싶게 장내는 그대로 처녀치가 나는 얼굴이요 몸매였다. 그나마 머리마저도 쪽진 것이 아니고 퍼머넌트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친정에 다니러 와 있기나 하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꾸 장내가 친정에 들어 살고 있는 그 모양이 수상쩍어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한 채 사립을 나갔다. 자기하고 수수밭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쫓겨난 것은 아닐까. 그랬다면. 이날 밤 그는 사랑방에서 장내 남편이 사변통에 보안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수복과 더불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죄되어 죽어 자빠질 말인지는 모르나 그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로 여겨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제 장내는 갈 데 없이 자기 아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필 헌각시를 얻는다고 흉허물을 하여 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기어이 헌각시인 장내를 아내로 맞아야겠다고 작정을 했다. 이튿날부터 우산 양반네 집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젊은이들이라고 생긴 것이면 눈꼬락쟁이, 귀머거리, 절름발이만 빼놓고 군대로 바깥바람 쐬러 다 나가고 없어 우산 양반네가 아직 머슴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쪽에서 자청하다시피 하여 들어간 것이었다. 우선 착실하게 우산 양반네 김 채취하는 일을 돌보아주면서 우산댁에서 장내와 자기 사이에 중매를 서달라고 할 셈이었다. 그리고 그게 성사가 되면 한 3, 4년 부지런히 남의 집살이를 하여 논마직이나 장만한 뒤에 딴살림을 날 생각이었던 것이었다. 그가 자기의 그런 뜻을 우산댁에게 비친 것은 이듬해 이른 봄 어느 날 밤이었다. 김도 이젠 막판이라 홀치기를 대는 판이었으므로 별로 일이 고되지 않은 때였다. 흥정 붙이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우산댁이라 그날 밤으로 장내네 집으로 달려갔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그에게 그 결과를 말하는 우산댁의 얼굴이 밝지가 않았다. 하필 될 때가 그리도 없어서 지랄병 하던 놈의 아들인데다 머슴살이 하는 놈한테 대느냐고 욕벼락이라도 한바탕 얻어맞고 온 모양이었다. 잊어불고 부지런히 일이나 하시오. 새 큰애기만 어짜고 해도 7 도락구 반이나 된다 갑디다.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다 죽어 뿔고 남게 시집 못 가고 늙어가는 새 큰애기들이 시글시글 한 시상인디 무엇이 아수워서 헝각시 얻으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좋은 데 있으면 중에 설 텐께. 우산댁의 이 말에 그는 얼굴이 후끈 달았다. 하긴 우산댁의 말이 옳다 싶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장내를 아내로 맡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럴 땐 영만이가 있다면 피차 젊은 처지이니 속을 털어놓고 장내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영만이는 말뚝박고 군대 생활을 할 셈인지 제대할 생각을 않고 있다던 것이었다. 어차피 한번 칼을 뺀 이상 그걸 다시 칼집에 꽂을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장내를 직접 만나서 장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야 한다 했다. 장내는 적어도 자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혹 반대하는 부모들 때문에 주저하기라도 한다면 주저하고만 있을 수 없도록 다시 더 단단한 말뚝을 박아 놓아야겠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한 이튿날 저녁 무렵 그는 건장에서 김을 걷고 있는 장내에게로 갔다.
누르깨한 명주 목도리를 한 장내의 얼굴이 금세 빨갛게 달았다. 못 하러 왔어? 얼른 가시오. 누구 보면 어쩔라우. 몸을 낮추면서 울상을 짓는 것이었으나 그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나 장내한테 꼭 할 말 있어. 오늘 저녁에 좀 만납시다. 여기 건장막 안으로. 밥 먹고 쪼깐만 나오시오. 못하게 만나라우. 퉁명스럽게 말하며 장내는 땅으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날 밤 장내는 그가 지정한 건장막 속으로 나와 주었다. 그들은 헌 발장 위에 나란히 앉았다. 장내의 몸에서는 낮에 건장 앞에서 만났을 때 맡을 수 없던 구리무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죄될 생각인지는 몰라도 오빠와 달병이가 함께 군대에 갔지만 오빠보다는 달병이 쪽 생각만 했었다는 말을 했다. 요즘 어머니 아버지가 부쩍 서두르기 때문에 중매쟁이들이 간혹 드나들곤 하는데 모두가 귀찮기만 하다는 말도 했다. 나한테 시집 올 생각 없어? 그의 말에 장내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헌각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장내의 목이 메어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그는 장내의 손을 잡았다. 끌어안았다. 장내는 그가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나는 기어코 장내하고 살아서 쓰겄어. 하면서 그는 자기 굳은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들은 밤 보찜을 쌌고 그리고 이제를 넘어 주랭랑을 쳤다. 청도로 들어가서 자기는 머슴살이를 했고 장내는 이 집 저 집을 돌며 안위를 거들어주며 2해를 지냈다. 그런대로 4해 동안만 더 그 짓을 하고는 살림을 차리자 했다. 한데 그 사이 왼수가 되려고 그랬던지 장내는 배가 불러 버렸고 그와 장내가 함께 30살 되던 해 늦은 겨울 들어 몸을 풀었다. 한데 남의 집 헛간방, 불도 지피지 않는 얼음방의 누더기 속에서 그가 김을 뜯으러 가고 없는 사이에 몸을 푼 장내는 뱃속에 찬바람이 들었던지 몸을 푼 이튿날부터 온 몸이 붓기 시작했고 그런지 닷새를 못 넘기고 눈을 감아 버렸다. 그로부터 신봉사가 심청이를 키우듯 키워온 딸이었고 그런 딸이기 때문에 그는 머슴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딸을 기어이 국민학교에 보내 눈을 띄워 주었었다. 했는데 이제야 19살 나는 딸이 광주라던가 서울 어디라던가에서 온 하모니카 쟁이를 따라 밤보찜을 싸가지고 나가버린 것이었다. 딸아이가 잡히기만 하면 그 아이를 꿰어간 놈을 찾아 목을 비틀어 죽여놓고 말겠다고 이를 갈며 그는 나무 그늘에 앉은 채 솔숲 사이로 뚫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런 그의 눈에 아내의 하얀 얼굴이 영락없이 그 하얀 얼굴을 뼈다 박은 듯한 딸아이의 얼굴과 함께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후끈 뜨거워지면서 답답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끼고 솔숲 사이로 앞산을 바라보았다. 산기슭의 보리밭에 번들거리는 푸른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응어리 져있던 주먹 같은 덩어리가 숨을 막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탁하고 끈적끈적한 듯하면서도 카랑카랑하게 맑은 데가 있는 소리를 빼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모습은 소나무 숲에 그늘에 묻히고 있었는데 그가 뺀 소리의 한 가닥은 바야흐로 어우러지고 있는 5월의 실록 속에 자줏빛 그늘 사이를 지나 청청 높은 하늘을 향해 사위어 갔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 뒤
한승원 작가는 1939년 전남 장흥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에게 고향 바다는 소설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원형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1년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김동리로부터 소설 수업을 받았고 1966년 신화일보 신춘문예에 가증스런 바다가, 1968년에는 대한일보의 목선이 당선되면서 등단합니다. 1972년 첫 소설집인 한승원 창작집을 출간하고 광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설문학 동인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1974년부터 연작소설 한일, 어머니를 쓰기 시작하고 한이, 호럼시, 한삼, 우산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고향인 장흥 앞바다를 주무대로 펼쳐지고 있고 인물들은 억척스러운 남도의 사투리를 즐겨 쓰는데요. 또 남도 지방의 판소리 가락에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을 바탕으로 개펄에서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설로 불의 딸, 포구, 아재아재, 발아재, 해변의 길손 등이 있고 시집으로 열의 일기를 출간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